했지만 실패해 현재 백수인 아버지 기택 송강호 해머던지기 선수 출신인 어머니 충숙창혜진 명문대 지망 사수생 기호 최우식 미대 지망생 기정 박소담은 반지하 집에서 살아가는 백수 가족이다. 그들은 윗집이나 근처 카페에서 나오는 무료 와이파이에 매달리고 피자 박스 접기로 생계를 유지한다. 집안은 꽃등이와 바퀴벌레가 득식을 하고 주정뱅이가 창문에 오줌을 싸는 것은 일상이며 소독가스차가 다니는 날이면 집안 소독이나 하자며 창문을 닫지 않는 등 밑바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명문대에 다니는 기회 친구 민혁 박서준 이 기택의 집으로 찾아온다.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바람에 방문하겠다는 민혁의 문자를 못 받았던 가족은 반지하 창문 너머로 커다란 상자를 든 민혁이 집 앞에서 노상방뇨하던 주정뱅이를 호통쳐서 쫓아내는 것을 목격한다. 집에 들어온 민혁은 상자를 열어 기택 가족에게 비싼 수석을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라고 했다며 선물한다. 민혁의 말로는 재물과 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인데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할아버지가 수석 수집에 취미가 있어서 이런 수석이 할아버지네 집 1, 2층에 가득 있다고 한다. 동네 슈퍼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민혁은 기우에게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본인을 대신해서 박 사장 이선균 내 집 딸다의 정지소의 과외를 맡아달라고 제안한다. 민혁은 공대생들인 자신의 동기들이 다혜를 늑대마냥 노리는 게 뻔하며 맨날 술 먹고 노는 동기들보다 수능을 4번이나 치른 기우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부탁을 한다. 이에 기우는 너게 다혜 좋아하냐? 고 묻고 민혁은 유학에서 돌아온 뒤 대학에 들어간 다혜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여하튼 대학을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대학생인 척하냐는 기우의 물음에 민혁은 자신이 소개한 사람이라면 믿을 것이라고 하며 대충 서류 위조하면 넘어갈 정도로 그 집 아줌마는 심플하다고 기우를 안심시킨다. 결국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인 기우는 PC방에서 포샵 진해준 기정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라는 재학 증명서를 위조한 후 박 사장 네 집으로 과외 면접을 보러 간다. 2. 초반부 기우는 박 사장 네 집가정 부인 문광 이정은 의안내에 따라 안주인 연교 조여정을 만난다. 연교는 기우가 준비해온 재학 증명서는 본체만 채하더니 따로 추가 서류는 필요 없지만 민혁만큼의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기우의 수업을 참관한다. 다혜와의 영어 과외에서 다혜가 문제를 풀다가 헤매는 모습을 보이자 기우는 맥박을 짚어 긴장했는지 알아볼 셈으로 다혜의 손목을 잡는다. 깜짝 놀라는 다혜에게 기우는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실전은 기세야라는 조언을 한다. 기우는 그럴듯한 언변으로 연교의 의심을 피하며 성공적으로 과외를 마친다. 연교에게 급료를 선불로 받고 나가던 중 기우는 그림을 좋아하고 인디언 놀이에 빠진 박 사장 부부의 아들 다송 정현준을 본다. 다송은 극중에서 묘사된 바로는 산만한 아이며 ADHD가 의심된다. 이는 다혜가 기우와 단둘이 있을 때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데 박 사장 부부가 일부러 다송을 천재라고 내세운다는 것. 이런 다송을 본 기우는 좋은 생각을 떠올린다. 기우는 사촌의 대학 후배 중에 일리노이 주립대를 졸업한 미술 선생님이 있다며 기정을 질식하라는 이름으로 연교에게 소개한다. 이때 기정과 기우가 대문 앞에서 배를 울기 전에 독도는 우리 땅을 기우가 위조한 기정의 정보로 개사해서 부르며 외우는 장면이 웃음을 유발한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내 사촌 기정이 처음으로 방문한 날 연교가 수업을 참관하고 싶다고 하지만 기정은 자기 수업에는 절대로 학부모가 참관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다송과 둘이서 수업을 한다. 연교의 눈을 피해 다송의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미술 치료를 검색하기 위함인 것. 기정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연교는 안심이 되지 않고 문광에게 매실청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올려보내려 한다. 그런데 이미 기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방 바깥의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송이 전과 전혀 다르게 기정에게 깍듯이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들어간다. 기정은 문광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는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한 다음에 다송의 그림 오른쪽 모서리에 특별한 표식이 있다며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송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의미심장하게 묻는다. 연교는 소스라치게 놀라 울먹이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기정은 다송에게 미술 치료가 필요하다며 연교를 설득한다. 이들이 이야기를 하던 중 박 사장과 그의 운전기사인 윤 기사가 집에 들어오고 연교는 박 사장에게 기정을 소개시켜준다. 박 사장은 시간이 늦었으니 윤 기사에게 기정을 데려다 주라고 한다. 기정이 성공적으로 수업을 마친 사이 기우는 다혜와 로맨스를 형성한다. 윤 기사가 운전하는 박 사장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기정은 윤 기사가 자신에게 치근덕대자 처음에는 귀찮은 듯 남자친구가 있다고 단칼에 거절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문득 좋은 생각을 떠올린다. 기정은 차에서 자신의 팬티를 몰래 벗어 뒷좌석 시트 밑에 숨긴다. 이후 뒷좌석에서 팬티를 발견한 박 사장은 윤 기사가 자신이 앉는 차 뒷자리에서 누군가와 성행위를 했다고 의심한다. 박 사장은 운전석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선을 넘어 자신의 자리인 뒷좌석을 침범했다는 것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귀걸이도 화장품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잊어버리기 어려운 팬티를 놓고 갔다는 점은 마약을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까지 한다.
결국 윤 기사에게 적당한 다른 이유를 둘러대서 해고해버린다. 그 후 기정의 소개를 받은 기택은 벤츠 매장에서 속성으로 차량 구조를 익힌 후 대리기사와 발렛 파킹 경험을 이용해 박 사장의 새로운 운전기사로 고용된다. 또 기우는 다혜에게서 박 사장 집의 10년 된 가정부 문광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이 집을 지은 건축가가 살 때부터 있다가 박 사장 가족이 들어오고도 추천받아 계속 일했기 때문이다. 즉 현 집주인보다 이 집에 더 오래 있던 가정부였다. 이 사실을 안 기택 가족은 문광을 쫓아내고 총숙을 가정부로 고용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우선 박 사장의 집안에 자주 들어갈 수 있어 문광과 접촉하기 쉬운 기정과 기우가 문광 몰래 칼로 겉을 긁어서 모아둔 복숭아 털을 뿌려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키고 병원에 간 문광을 기택이 옆에서 몰래 사진을 찍고 연교에게 보여줘 문광이 결핵에 걸렸다고 믿게 만든다. 그렇게 문광마저 박 사장네 집에서 해고된다. 이때 문광의 해고 사유를 비밀로 하기로 하면서 갑자기 기택은 연교의 손을 덥석 잡는다. 이후 기택이 박 사장을 태우고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며 그래도 사모님을 사랑하시죠? 하고 묻는 장면도 그렇고 하여튼 기택은 뭔가 상류층과의 관계에서 그 선 지키기에 룰에 잘 따르려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기택의 위험한 태도를 보여주는 복선이다. 기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퇴근하던 박 사장은 근처에 갈비찜 잘하는 집으로 가자고 한다. 집에서 식사 안 하냐는 기택의 물음에 박 사장은 연교는 집안일에 소질이 없다고 말한다. 박 사장은 문광의 갈비찜이 맛있어서 먹고 싶다고 하며 평소 선도 넘지 않고 요리 실력도 출중했던 문광을 내심하시오 하는 한편 굳이 문광의 단점을 꼽자면 음식을 2인분씩이나 먹을 정도로 과식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기택은 얼른 가정부를 구해야겠다며 총숙을 가정부로 고용하게 만들기 위해 미끼를 던진다. 박 사장은 연교에게 기택이 준 업체 명함을 주고 이를 통해 총숙을 가정부로 고용한다. 이렇게 온 가족이 박 사장네 집에서 일하게 되는데 다송이 기택 가족에게서 모두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한다. 기택 가족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에 대해 비누를 각자 다른 거 쓰고 빨래도 따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기정은 그보다 반지하 냄새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식사 장면이 초반과 대비되는데 초반에 피자 박스를 접고 받은 돈으로는 과자를 안주 삼아 필라이트를 마셨지만 가족이 모두 박 사장네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인 이때는 소고기를 구우며 삿포로 맥주를 마셨고 총숙만은 여전히 필라이트를 마셨다. 인터뷰에서 장혜진이 밝힌 바로는 이미 사둔 필라이트를 처리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본인들의 외적인 모습 신분은 옷차림과 말로 포장할 수 있어도 냄새 본질은 숨길 수 없다는 계층간 보이지 않는 벽을 냄새를 통해 계속 드러낸다. 3. 중반부 다송의 생일을 맞아 박 사장 가족은 다 같이 캠핑을 하러 떠난다. 이들이 집을 비운 사이 기우는 집 앞 정원에 누워 여유를 즐긴다든가 기정은 고급 수입물을 마시며 욕조에서 TV를 보며 목욕한다든가 총숙은 옛 선수 시절 마냥 해머 던지기를 즐기는 등 기택 가족은 박 사장의 저택을 제 집이냥 들어앉았으며 밤에는 박 사장 집에 있던 고급 양주를 털어 술판을 버리고 비오는 잔디밭을 바라보며 저택 분위기를 만끽한다. 기우는 전에 민혁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하면서 만약 다혜와 결혼한다면 우리는 사돈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김칫국을 마시며 너스레를 떨고 기택 가족은 모두 웃는다. 그러다 기택이 지나치게 기고만장해하자 총숙이 기택에게 그래봤자 넌 박 사장 가족이 갑자기 집에 돌아오면 바퀴벌레처럼 재빨리 숨을 처지 아니냐란 말을 하자 자존심 상한 기택은 순간적으로 상을 쓸어 엎고 총숙의 멱살을 잡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지려 하자 곧장 장난이었다고 웃는 척하며 무마시킨다. 그러던 중 번개가 치고 비가 거세지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린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영화는 단순한 블랙 코미디에서 본격적인 스릴러로 전환된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화면에는 일전 쫓겨났던 가정부 문광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시야가 흐려진 안경을 끼고서 초점이 묘하게 어긋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으나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총숙은 응답을 하고 문광은 몹시 불안한 목소리로 내가 너무 급하게 쫓겨나서 집에 놓고 온 것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한다. 포기할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계속되는 애원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총숙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고 문광과 인터폰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틈에 난장판이 된 마루를 대충 정리하고 나머지 기택 가족은 숨는다. 집으로 들어온 문광은 지하실로 내려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오지 않아 다시금 총숙이 지하실로 내려가 본다. 놀랍게도 문광은 벽과 진열장 사이에 몸을 끼운 채로 진열장을 낑낑거리며 미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걸 본 총숙은 도와달라는 얘기에 얼빠진 표정으로 문광을 돕는다. 진열장 밑에 걸려있던 야외 바베큐용 철판을 빼내자 진열장은 쉽게 열리고 관성을 이기지 못한 문광은 머리를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진다. 당황한 충숙은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문광은 그저 진열장 뒤에 숨겨진 공간으로 서둘러 허겁지겁 내려간다. 충숙 그리고 그 뒤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문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레 문광의 뒤를 뒤따라간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나게 깊은 컴컴하고 오래된 지하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것은 황망해하는 문광의 목소리 외에도 웬 낯선 남자가 끙끙거리며 대답하는 목소리였다.
그곳은 사실 지하 방공호였다. 이것은 과거 북한 침공이나 채권자들의 습격을 대비해 만든 비밀 공간이지만 이 집의 건축가이자 첫 거주자 남궁 현자가 박 사장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처음부터 이란 문광만이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거듭된 사업 실패를 겪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자신의 남편 근세 박명훈을 비밀리에 숨겨놓고 살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사업이 망한 수준을 넘어 사채도 끌어다 쓰는 바람에 빚쟁이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문광 입장에서는 남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마침 건축가가 집을 팔고 외국으로 갈 때 집이 빈틈을 타 남편을 방공호로 데려온 것이다. 충숙은 고압적인 태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문광은 아무도 모르게 CCTV 선도 다 잘랐으니 괜찮다면서 충숙에게 돈을 주면서 제발 박 사장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줄 것과 이틀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꼴로만이라도 식사를 넣어 줄 것을 부탁하며 애원한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기택 가족은 기택의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문광은 기호가 기택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하면서 기택 가족의 진실을 파악하게 된다. 그들의 영상을 찍은 문광은 기택 가족에게 분노하며 이제는 더 큰 약점을 쥐게 된 덕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문광 와라가리 닥쳐 개쌍년아. 문광은 박 사장 가족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를 보내 진상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다. 결국 문광 부부는 기택 가족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거실로 올라와 부부끼리 남궁 현자와 클래식 음악의 예술성을 찬양하는 등 시시덕거린다. 휴대폰 사진 전송 버튼이 무슨 북한 핵미사일 발사 버튼이나 마찬가지라며 조선중앙텔레비전 르춘이 흉내를 기막히게 내기도 한다. 이때 과거 회상이 나오는데 근세와 문광 역시 집주인 가족이 없을 때면 지하실에서 거실로 올라와 이 집을 제 집 마냥 함께 정원해서 차도 마시고 음악을 즐기며 블루스도 춘 적이 있던 듯. 기택 가족이 좀 전까지 하고 있었던 쥐처럼 말이다. 손 들고 무릎 꿇은 채 다시 한번 가족임을 확인하는 영상까지 지키면서 굴욕을 당하고 있던 기택 가족은 빈틈을 노려 영상을 찍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다. 이에 문광이 머리를 술병으로 후려치자 화가 난 기정이 냉장고에서 복숭아를 봉투째로 꺼내와 떨어뜨려 문광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법석 끝에 기택 가족은 문광 부부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충숙이 전화를 받아보니 연기오는 충숙에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캠핑장이 엉망이 되어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고 있으며 8분 후 집에 도착하니 다송을 위해 짜파구리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한다. 충숙은 짜파구리가 뭐냐? 며 묻고는 번개같이 한 우체 끝살을 넣어 짜파구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동시에 기정과 기우는 탁자 위에 남아있던 널브러진 쓰레기를 테이블과 소파 밑으로 헐레벌떡 대충 밀어넣는다. 또 기택은 문광 부부를 포박하여 방공호 안에 가둔다. 박 사장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진짜로 바퀴벌레처럼 기택은 방공호에, 기우는 다혜의 침대 밑에, 기정은 거실 테이블 밑에 숨는다. 한편 방공호에서 기택은 근세가 박 사장을 뼛속까지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근세는 박 사장이 집으로 들어오자 계단 전등 스위치를 그의 발걸음 소리에 맞춰 켜거나 전등을 이용해 박 사장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무스 부호로 전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기택은 그런 근세를 묶으면서 입까지 막는다. 그 사이 기정, 기우 남매의 복숭아 테러 때문에 기절했던 문광이 기택을 뿌리치고 계단을 통해 거실로 올라오려는 순간 충숙이 기지를 발휘해 발로 차서 밀어버리고 문광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벽에 세게 박아 뇌진탕을 입고 만다. 기택은 문광을 방공호 안까지 끌고 온 후 안에서 진열장 문을 열지 못하게 손잡이를 뽑은 뒤손잡이는 진열장 위에 던져놓은 후 진열장을 밀어 방공호를 가린다. 연기오는 다송이 먹지 않은 짜파구리를 한 젓가락씩 먹으면서 충숙에게 다송이 집에서 귀신을 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사실 다송은 생일날 한밤중에 냉장고 앞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 몰래 거실로 올라오던 근세와 맞닥뜨린 것이다. 여기서 영화 초반부에 집안 액자, 정확히는 가족 사진들 곁에 걸려있던 다송의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기괴한 인디언처럼 보였던 그림을 두고 기우는 침팬지 아니냐고 했고 연기오는 자화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다송이 본 근세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 거기에 그림의 우측 하단은 어둡게 칠해져 있고 그 위로 화살이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서 모든 정황이 근세와 다송이 마주쳤을 때와 일치한다. 다혜의 침대 밑에 숨은 기우는 박 사장 가족이 기르는 강아지가 침대 밑을 보며 자기를 알아보는 바람에 들킬 뻔하다가 침대 밑을 확인하려던 다혜가 갑자기 짜파구리 냄새를 맡고 거실로 내려간 덕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다. 박 사장 가족이 자러 마루를 떠난 사이 기택, 기우, 기정은 거실을 지나가려고 하지만 다송과 박 사장 부부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셋은 황급히 거실 테이블 밑으로 숨는다. 다송은 잠이 오지 않는다며 비가 내리는 정원에 인디언 텐트를 세우고 박 사장과 장난감 무전기로 상황극을 한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텐트지만 장대비가 쏟아져도 비 한 방울 안 새는 미제 방수 텐트다. 다송이 가지고 놀던 인디언 장난감도 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구한 것들이라고. 다희가 다송의 상황극을 찍어
기우에게 보낼 때 테이블 및 기우의 핸드폰 진동이 울리지만 기우가 급하게 몸으로 전환하고 충숙이 지나가며 헛기침을 한 데다가 다혜는 기분 탓으로 넘겨서 들키지 않는다. 박 사장 부부는 할 수 없이 창밖으로 다송을 지켜보기 위해 거실 소파 위에서 자게 된다. 소파 위에 누운 박 사장은 연교에게 기택의 발언이 선을 넘을 듯하면서도 결국에는 절대 안 넘는 점은 괜찮기는 한데 같은 차에 있을 때 기택의 냄새가 선을 넘는다며 불평한다. 이때 테이블 밑에 있던 기택은 자신의 옷 냄새를 맡아보고 연교가 자신은 못 느꼈다고 하자 박 사장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나는 냄새라면서 싫다는 뉘앙스로 얘기한다. 그러다 박 사장 부부는 소파 위에서 서로 애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잠이 든다. 시계 방향으로 이때 소파 위에 누워서 서로 애무하고 있는 박 사장 부부, 좁은 테이블 밑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기택 가족이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이 사뭇 대비된다. 박 사장 부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충숙의 문자를 받은 기택, 기우, 기정은 탈출하려고 하나 갑자기 다송이 비상이라고 박 사장에게 무선을 치고 잠이 안 온다고 통보하며 텐트에 불을 켜서 마지막에 가느라 아직 마루에 남아있던 기택이 들킬 뻔한다. 다행히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쪽에 있어서 박 사장 부부는 바로 뒤에 있던 기택을 보지 못했고 충숙을 제외한 기택 가족은 차고 문을 통해 모두 집에서 무사히 탈출한다. 한편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지하실의 문광은 묶여있는 근세를 풀어주려다 뇌진탕 때문에 구토를 하고 결국 변기 앞에서 쓰러진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인지 앞이 안 보인다며 남편 근세를 찾지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 문광은 죽기 전 충숙 언니가 좋은 사람인데 자기를 발로 찼다며 횡설수설하고 결국 이것이 유언이 되고 말았다. 이를 본 근세는 미친 듯이 오열하며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찧어가며 전등 스위치로 무스 부호를 전한다. 텐트 속에 있던 다송이 이를 알아보고 해독을 시도했는데 근세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는지는 정확히 안 나온다. 도와 정도가 적절하나 봉준호의 설명과 영문판 자막에 따르면 다송이 할프로 해석한 것으로 나오며 다음날 장면에서 잠든 다송과 해석하다만 노트가 나오는 걸 보면 해석하던 중간에 잠이 든 걸로 보인다. 후반부 우여곡절 끝에 박 사장 네 집에서 탈출한 기택, 기우, 기정은 포구 속에서 터널, 내리막 계단을 지나 집으로 향한다. 이들이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시퀀스에서는 언덕길 높은 곳에 위치한 상류층인 박 사장 집부터 반지하인 기택의 집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연출된다. 또한 이들이 상류층인 박 사장 집으로 올라갈 때는 밝고 높은 멜로디의 노래가 나왔던 반면에 이때는 반대로 어둡고 낮은 멜로디의 노래가 나온다. 시간 배경 또한 낮과 밤으로 상반된다. 집으로 가는 도중 어느 거리 계단에서 기우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자 계단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냇물처럼 세차게 기우의 다리를 때리고 내려간다. 기우는 거기서 기택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고 묻는다. 기우가 민혁이었다면 어떤 계획을 생각했을까? 하고 혼잣말을 하자 기정은 민혁 오빠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라고 소리친다. 이에 기택이 어차피 지금 상황은 우리밖에 모른다. 나한테 계획이 있다고 둘을 달래면서 다시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집에 거의 당도해보니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나 동네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반지하 집까지 침수된 것을 보게 된다. 누전이 되어 창틀에 전기가 흐르면서 창문도 닫지 못하고 모스부호 마냥 깜빡이는 형광등 불에 의지해서 급하게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긴다. 기택은 아내 충숙의 해머 던지기 대회 메달을, 기정은 화장실 천장에 숨겨둔 담배와 비상금을 챙긴다. 이 와중에 기우는 민혁이 준 수석이 물속에서 가만히 떠오르는 것을 보더니 수석을 챙겨 나온다. 앞서 다송의 비 한 방울 안 새는 장난감 텐트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장면이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 고작 어린아이 장난감에 불과할 뿐인 텐트는 멀쩡한데 일가족의 삶의 터전인 반지하 집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버린 것. 이후 체육관에 설치된 긴급 대피소에서 잠을 자면서 기우는 기택에게 생각해 두었다고 한 계획이 뭐냐고 묻고 기택은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며 무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답한다. 기우에게 왜 수석을 들고 나왔냐고 기택이 묻자 기우는 수석이 자신에게 달라붙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하고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인다. 다음 날 아침 연교는 기정에게 다송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달라는 전화를 건다. 이와 함께 연교가 드레스룸에서 혼자 옷을 고르는 장면과 이재민들이 옷을 찾는 장면이 대비되게 나온다. 다혜는 기우도 초대해도 되냐고 묻고 연교는 승낙하여 다혜도 기우에게 연락을 하고 연교는 생일 파티를 위한 음식장도 볼 겸 역할극도 시킬 겸 기택에게도 이날 일찍 오라고 전화를 한다. 생일 파티 날 충숙은 인디언 텐트를 중심으로 하객진 모양으로 탁자를 준비하고 기택은 연교와 함께 장을 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교는 뒷좌석에서 맨발을 앞좌석 목바지에 걸터놓은 편한 자세로 지인들에게 선물은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초대 전화를 하던 중 문득 기택에게서 박 사장이 말하던 그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닫고 불편한 듯 창문을 내려 환기를 시킨다. 집을 잃을 때 오물 섞인 흙탕물 안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 이후 제대로 씻거나 새 옷으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냥 잠을 잤으니 정말로 냄새가 심해졌을 것이다. 그전엔 냄새를 눈치채지 못하던 연교도 느낄 정도로.
이전까지만 해도 남편인 박 사장이 기택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도 본인은 그런 걸 모르겠다고 했었다. 내색은 안 하지만 지난 밤의 대화를 엿들은 기택도 연교의 행동의 의미를 눈치챈다. 기택은 전날 폭우로 인해 집을 잃었는데 이를 알 리 없는 연교는 밤새 내린 비로 밑에 먼지가 씻겨 내려가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하고 심신이 피로한 기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간다. 파티 준비가 끝나고 박 사장의 저택에는 손님들이 찾아온다. 파티에 온 기호는 2층에서 다혜와 키스를 하며 창밖을 계속 쳐다본다. 정원에서는 급조된 번개 모임으로 열린 다송 생일 파티 때문에 모인 상류층의 사람들은 전혀 어색한 내색 없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즐기고 있다. 폭우, 번개 모임 모두 갑작스러운 사건인데 폭우에 우왕좌왕하던 기택 가족과 번개 모임에서 여유로운 상류층 사람들 모습은 상당한 대비를 이룬다. 기우는 다혜에게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하던 기우는 문득 다혜에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갑자기 모여도 세련되다며 자신이 이곳과 어울리냐고 묻는다. 다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인다. 기우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가방에서 수석을 꺼내 들고 방공호로 향한다. 기우가 내려가려 할 때 다혜가 재밌지도 않은 저 밑에 왜 내려가냐 묻는데 기우는 저 밑보다 더 밑에 간다고 말한다. 한편 문광 부부가 신경 쓰인 기정은 방공호로 내려가 보려 한다. 그런데 연교가 나타나 기정에게 파티 케이크를 들고 등장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기정이 케이크를 들고 행진하면 악당 인디언으로 분한 기택과 박 사장이 습격하는데 이걸 정의의 인디언인 다송이가 퇴치하는 이벤트로 다송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연출 겸 서프라이즈. 기정은 결국 방공호로 내려가지 못하고 케이크를 든 채 연교를 따라간다. 한편 박 사장은 기택을 불러 정원의 나무 뒤에서 인디언 분장을 하고 다송이 주인공이 돼 자신들을 물리치는 상황극을 준비한다. 하지만 심신이 피로한 기택은 심드렁한 얼굴로 건성으로 답하고 결정적으로 전에 박 사장의 심기를 건드린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란 말을 해 선을 넘는 언동을 보인다. 이에 박 사장은 기분이 언짢아진 표정으로 이 말을 약간 긋더니 기택에게 주말 수당 받으니 이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라며 차갑게 쏘아붙인다. 오. 클라이맥스 기우는 방공호로 내려가던 중 실수로 수석을 놓쳐서 계단 밑으로 떨어뜨리게 되고 계단 밑에 쓰러져 있는 문광을 발견한다.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말하는 순간 뒤에서 아내의 복수를 하기 위해 나타난 근세가 올가미로 기우의 목을 졸라 기우를 제압한다. 그 후 근세는 책상이 있던 쪽에 파이프에 기우를 묶은 뒤 수석으로 내리치지만 기우는 혼신의 힘을 다해 파이프를 부수고 피하며 근세의 올가미를 목에 건 채 방공호를 나가고 지하 진열장까지 거의 다 올라왔으나 계단 끝에 올가미 손잡이가 걸리는 바람에 넘어지고 만다. 그를 쫓아온 근세는 쓰러진 기우의 머리를 수석으로 2차례 가격하고 진열장에서 매실청을 마신 뒤 병을 내던져 깨뜨리고 굳이 진열장 문을 닫는다. 덕분에 다희가 쓰러진 기우를 발견함에도 방공호는 노출되지 않았다. 기우는 머리에서 피를 흥건하게 흘린 채 쓰러진다. 부엌으로 올라와 식칼을 챙긴 근세는 충숙이라고 중얼거리며 기택 가족을 죽이기 위해 마루에서 나오며 파티장인 정원으로 난입하는데 오랜만에 보는 햇빛에 눈이 부셔서 처음엔 잠시 눈을 가리다가 케이크를 들고 있던 기정을 알아보고 그의 왼쪽 윗가슴을 칼로 찌른다. 이후 근세와 다송이 눈이 마주치는데 근세를 본 다송은 트라우마가 치료되기는 커녕 증상이 악화되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눈이 뒤집히며 기절한다. 그리고 근세를 제압하려 달려드는 충수까지 공격한다. 순식간에 벌어진 아비규환에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모두 대피하는 와중에 이벤트를 위해 덤불 뒤에 숨어 있었던 박 사장과 기택도 놀라서 뛰쳐나온다. 근세는 주변에 보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데 정신을 차린 충숙은 다시 근세에게 달려든다. 두 사람이 격투를 벌이는 동안 기택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다혜에게 엎혀서 나가는 기우를 발견하고 가슴 쪽에서 피를 흘리며 앞발을 찾는 기정까지 보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 기절한 다송을 데려온 박 사장은 기택에게 빨리 다송을 병원에 데려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충격을 받은 기택은 기정의 상처를 누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자신의 지시에도 기택이 꼼짝 않자 박 사장은 기택에게 자동차 열쇠라도 던져달라고 요구한다. 겨우 정신을 차린 기택이 열쇠를 던지지만 열쇠는 충숙의 쇠꼬챙이에 제압당한 근세의 몸에 깔리고 만다. 근세는 열쇠를 꺼내려 온 박 사장을 발견하고는 리스펙이라고 외치며 횡설수설한다. 영문을 모르는 박 사장은 나를 아냐며 황당해하지만 결국 근세는 사망하고 박 사장은 근세의 몸에 깔린 열쇠를 조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박 사장은 근세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기택은 충동적으로 박 사장의 쇄골을 칼로 찔러버린다. 이에 연교는 혼절하고 그 후 기택은 벙찐 표정으로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계단을 내려가 어디론가 도망친다. 6. 에필로그 시점은 한 달 후로 넘어가 기우의 독백이 나온다. 병원에서 깨어난 기우는 자신을 담당한 전혀 종사자답지 않은 형사와 의사를 보고서도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실실 웃기만 한다.
기우는 기정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도, 기정의 유골함이 있는 추모원에 가서도 계속 웃었다. 다만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건을 다룬 뉴스를 봤을 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기우와 충숙은 사문서 위조와 주거 침입은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근세에 대한 폭행치사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그러나 박 사장을 살해하고 수배자 신세가 된 기택은 행방불명 상태였다. 세간에는 부잣집 파티에 노숙자가 난입해 묻지마 살인을 하다 휘말린 피해자들에게 반격을 당해 죽고 그 와중에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던 운전기사가 난데없이 돌변해 고용주를 죽이고 증발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기우와 충숙은 죽은 기정이 있는 추모원에 납골당해 다녀오고 처음 피자 상자를 접었던 피자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근근히 꾸려 나간다. 아버지의 행방을 알 것이라고 의심한 형사들의 어리숙한 미행도 뜸해진 겨울, 박 사장 가족이 이사간 후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독일인 가족이 이사온 저택을 산에서 관찰하던 기우는 전등의 깜빡임을 통해 기택이 보내는 모습 부호를 발견. 깜빡이는 장단을 목소리로 휴대폰에 녹음해 두었다가 나중에 부호표를 보고 해독해 글로 적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다. 기택은 저택의 방공호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기택은 살인사건으로 한동안 매매가 되지 않아 집이 독일인 가족에게 팔리기 전까지 집이 비어있는 동안 문광의 시신을 요즘 유행하는 수목장처럼 정원에 안매장하고 남은 음식들로 연명하고 이때 박 사장이 키우던 강아지의 캔사료까지 먹다가 독일인 가족이 입주한 후로는 24시간 상주하는 필리핀인 가정부의 눈을 피해 새벽에 몰래 나와서 냉장고 음식을 훔쳐 먹으며 살고 있었다. 한편 기택은 박 사장이 나온 잡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등 살인을 후회하고 문광을 묻었을 때 제사도 지내주는 등 자신이 저지른 일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라도 쓴 게 일과였다며 이만 줄인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기우는 반지하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아버지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한다. 기우는 수석을 강물에 버리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 언젠가는 그 저택을 살 것이며 아버지는 그저 계단으로 올라와 정원으로 나오시면 된다고 답장을 읊조리지만 기우가 사들인 저택에서 세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난 화면 속 눈 내리는 어두운 겨울날 시작할 때와 똑같은 구도로 기우와 충숙이 여전히 반지하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난다.